정윤아, 내가 네 대표였던 거 까먹은 모양이지? 제 회사인 JN 코리아 회의실에 퍼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횡령 증거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때 친구이자 시누이였던 정윤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은아, 아니 대표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 친구잖아. 정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거래처와의 백마진 수수, 심지어 경쟁사로 정보까지 넘긴 정황들이 모두 제 손안에 있었거든요. 정윤아, 친구라면 내 등에 칼을 꽂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 시어머니 희은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어요. 김지은, 우리 정윤이한테 뭘 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건넨 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차분한 경고였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오시면 이거 들고 경찰서와 신문사로 갑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이게 제가 한때 시어머니였던 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그들이 혼이 빠진 얼굴로 회사를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43살 김지은 씨의 속 시원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44살, 화성에서 JN코리아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3월 15일, 화성시청에서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어요. 전 남편 최정훈과의 관계는 이미 1년 전부터 끝나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나 정리하고 나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 끝이야.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울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거든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고등학교 동창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동창회 나올 거지? 동창회라. 요즘 같은 상황에 사람들 만나기가 좀 그렇긴 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응, 나갈게. 동창회 장소는 화성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어요. 다들 세월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였는데 저는 적당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주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혹시 정훈 씨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정훈 씨가 그 여자랑 혼인신고했다는 얘기.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언제? 어제래. 동네에서 난리 났다고 하던데. 이혼신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혼인신고라니.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빠르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훈과의 내연관계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혼을 결정한 거였거든요. 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줄은 몰랐죠. 현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도 돌고 있던데. 화면에 뜬 건 정훈과 정서영의 웨딩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찍은 티가 확연히 났어요. 화려한 드레스, 환한 미소.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완벽했습니다. 예쁘게 찍었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니까 현주가 당황하더라고요. 지은아, 괜찮아? 괜찮죠.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모욕감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혼인신고를 한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연속으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지은아,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가 있나 싶다. 너무 빨리 재혼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동정 어린 메시지들이 오히려 더 기분 나빴습니다. 저를 피해자로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나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대표님 이혼하셨다며? 응. 그런데 전 남편이 바로 재혼했다고 하던데. 아, 그러면 우리 회사도 영향받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혼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회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오후에는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요즘 회사 상황에 변화가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소문이 좀 돌고 있어서요. 소문. 벌써 비즈니스 관계에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정훈이 이렇게 서둘러 재혼한 건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해 봤어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정훈은 회사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우인 정윤이는 달랐습니다. 회사 차장으로 들어와서 정산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윤이가 최근 몇 달간 자주 가져온 정산 내역들에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믿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파일 캐비닛을 열어서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명세서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정말로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거래 금액과 입금 금액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들, 설명이 애매한 수수료 항목들. 정윤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훈이 서둘러 재혼한 이유,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들, 회사에 대한 의심스러운 시선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지 말자는 다짐 대신 다른 결심이 섰어요.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다음 날 아침, 회사 정산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정윤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제가 정훈과 결혼할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준 친구였거든요. 언니, 일찍 왔네요. 정윤이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응,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지난달 정산 자료 좀 다시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잠깐만요. 정윤이가 서류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언니, 이혼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빠가 너무했어요. 아니, 이젠 암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빨리 재혼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정윤이의 위로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분명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정윤아, 이 항목은 뭐야? 제가 가리킨 건 부대 비용이라고 적힌 항목이었어요. 매달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거래처에서 요청한 수수료 같은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계좌는 어디로 가는 거야? 거래처 담당자 개인 계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정식 계좌로만 거래해왔거든요. 점심시간에 물류팀 오유찬 팀장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유찬 팀장님은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분이고 거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최근에 거래처에서 개인 계좌 입금을 요청한 적 있나요? 유찬 팀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개인 계좌요? 저희 거래처들은 모두 법인 계좌로만 거래하는데요. 세무서에서도 개인 계좌 입금은 까다롭게 보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윤 차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라니.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지난 1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을 뒤졌습니다. 정윤이가 담당한 거래들 중에서 이상한 패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같은 거래처인데도 때로는 정상 금액이, 때로는 수수료가 빠진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정윤이가 직접 처리한 거래들에서만 부대 비용,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그 부대 비용들의 합계가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1년간 거의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윤이가 정말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시어머니 희은 씨였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내일 시간 있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희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그렇고 직접 만나서 하자. 다음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희은 씨를 만났습니다. 희은 씨는 제가 오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지은아, 내가 정훈이랑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서.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어. 희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은 거잖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누가 한 거죠? 어머님, 그러니까 정훈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거지. 서영이는 벌써 임신했다고 하더라. 임신? 정서영이 임신했다고? 남자는 후손을 남겨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못 해주니까 어쩌겠어. 그런데도 정훈이는 끝까지 참았잖아. 10년이나. 희은 씨의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자궁 문제라니. 저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는데. 어머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며. 병원 검사?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말인데, 정윤이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에서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해. 정윤이도 이혼하고 예민해진 내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하더라. 제가 시비를 건다고 정윤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제 남남이니까 서로 편하게 지내자. 알겠지?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제 입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이었어요. 자궁 문제라는 거짓말로 이혼 책임을 제게 돌리고 정윤이의 회사 내 비리를 덮기 위해 제가 예민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요. 대신 증거로 말하기로 했어요. 유찬 팀장님께 조용히 부탁드렸습니다. 정윤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 정리해달라고요. 녹취가 가능한 건 녹취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정윤 차장에게 뭔가 문제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희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야, 저게 지은이야. 자궁이 문제라더니 안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도망간 거 아니겠어? 요즘 여자들이 커리어만 생각하고 애 안 낳으려고 하더라니.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희은 씨가 동네 전체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우는 건 희은 씨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대신 제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증거를 모으는 일 말이죠. 일주일 후 유찬 팀장님이 조용히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정윤이가 처리한 거래들 중 상당수에서 돈의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몇 개 거래처와의 계약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달랐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거래처에서는 1억 원에 납품하겠다고 했는데 정윤 차장이 1억 2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액 2천만 원은 협력비 명목으로 따로 빼냈더라고요. 협력비를 누구한테 줬다고 했나요? 거래처 담당자 개인 계좌로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그 계좌는 유찬 팀장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 계좌는 뭐예요? 정윤 차장 명의 계좌였어요. 거래처 담당자가 아니라요. 제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윤이가 가짜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얼마나 되나요? 전체 금액이 지난 2년간 대략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작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중소기업인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녹음 자료는 뭐예요? 정윤 차장이 거래처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녹음하게 됐는데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정윤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 대표님, 저희 회사에서 협력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해드릴게요. 대신 이건 대표는 모르게 해주세요.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럼 우리 회사 계좌가 아니라 다른 데로 보내드릴까요? 네.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세무상 문제없게 처리할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윤이가 제 이름을 팔아서 거래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윤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정산 마무리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정윤이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면서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고생했어. 그런데 정윤아, 이 거래처들이랑 협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했던데, 순간 정윤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협력비요? 아, 그게 요즘 다들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런 건 나한테 미리 보고해야 하는 거 아냐? 아, 그냥 관례적인 거라서. 금액도 크지 않고요. 거짓말이었어요. 8천만 원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앞으로는 그런 건 미리 상의하자. 네, 알겠어요. 정윤이가 나간 후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확신이 서더라고요. 정윤이는 제가 이혼 문제로 정신없을 틈을 타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희은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정윤이가 그러는데 요즘 내가 회사에서 괜히 신경질 부린다며? 신경질이요? 정윤이도 이혼한 내 처지 이해해서 참고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니냐고 하더라. 또 시작이었어요. 제가 예민해서 문제라는 프레임. 정윤이 말로는 별것 아닌 일로 자꾸 시비 걸고 서류도 이상하게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던데 이혼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지? 어머님,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정윤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내가 힘들다고 해서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 화풀이라니요. 그리고 정윤이 그러는데 내가 요즘 회사 돈 흐름을 이상하게 의심한다며? 뭘 의심하는 건데?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정윤이가 희은 씨에게 이미 말했군요. 어머님, 그건 지은아, 정윤이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 애를 의심하는 건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 운영하면 안 되지 않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이 오히려 저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윤이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혹시 어제 유찬 팀장님이 저희 거래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던데요? 응, 정기 점검이야. 아, 그냥 궁금해서요.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정윤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확인 중이야.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찬 팀장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윤 차장이 거래처 몇 곳에 연락해서 뭔가 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하기 전에 미리 입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정윤이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증거인멸에 나선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정윤 차장이 경쟁업체와 저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경쟁업체요? 네, 우리 거래의 정보나 고객 리스트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배신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해봤어요. 정윤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제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윤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요. 며칠 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정윤이가 주요 거래처에 저희 회사의 핵심 정보를 넘기려다가 들킨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든 시누이든 배신자는 배신자였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10시 JN코리아 회의실에 정윤이를 불러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2년간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좌 추적 결과, 녹음 파일, 거래처 증언서까지. 앉아.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 톤에 정윤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정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회사 돈 빼돌린 거 인정할래? 순간 정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8천만 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정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난 2년간 내가 가짜 협력비 명목으로 빼돌린 정확한 금액이야. 계좌 추적 결과도 다 나왔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윤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계좌 입출금 내역이고 이건 거래처와의 통화 녹음이야. 그리고 이건
한 장 한 장 증거를 보여줄 때마다 정윤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언니, 이건 오해예요. 진짜로 협력비였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제가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어요. 정윤이가 경쟁업체에 우리 고객 리스트를 넘기려고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정윤아, 이제 그만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잡아댈 거야? 정윤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친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잖아요. 친구가 친구 등에 칼 꽂나. 제가 돈이 급했어요. 엄마 병원비도 필요하고 제 생활도 힘들고 변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윤아, 돈이 급하면 나한테 상의했어야지. 회사 돈을 훔치면서 그게 친구가 할 일이야? 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정말로요. 갚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넌 나를 배신했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전 시어머니 희은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김지은, 우리 정윤이한테 뭘 하는 거야? 희은 씨가 정윤이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어요. 정윤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그러는데 내가 괜한 의심한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정윤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뭐? 그게 무슨? 증거도 다 있어요. 희은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화를 냈어요. 이런 걸로 우리 정윤이를 의심했다고? 이혼하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어머님, 이건 엄연한 범죄예요. 범죄는 무슨, 정윤이가 뭘 잘못했다고. 희은 씨가 목청을 높이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회의실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를 낮추긴. 내가 우리 정윤이를 모함하는데. 모함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뭐가 사실이야. 넌 이혼하고 나서 멀쩡한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또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혼 스트레스로 이상해졌다는 프레임. 지은아, 정윤이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희은 씨가 정윤이를 더욱 꽁꽁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건 아니지.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저희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제 말에 희은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가족이 아니라고? 네, 정훈 씨와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죠. 이 여자가 정말. 그러면 회사에서도 정윤이를 내쫓겠다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희은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김지은, 내가 감히. 어머님, 여기는 회사고 저는 대표예요. 횡령한 직원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횡령이라고 우기지 말라니까.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 쟤 때문에요? 정훈이도 내 때문에 고생하다가 다른 여자 만난 거고, 이제 정윤이까지 내가 괴롭히고,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회사에 이런 식으로 오시면 경찰서와 신문사로 갑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희은 씨와 정윤이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찰서에는 횡령 고발을 할 거고 신문사에는 그동안 어머님이 동네에 퍼뜨린 거짓말들에 대한 해명을 하겠어요.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야. 제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고 하신 거,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제가 회사에서 괜한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에요. 희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 증거가 있어요. 어머님이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윤이가 누구한테 뭘 말했는지. 너 정말. 지금까지는 조용히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희은 씨가 정윤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정윤아, 우리 가자. 이런 데서 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정윤이는 아직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끝인가요? 정윤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잖아. 정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 후회할 거려. 후회는 내가 할게. 너는 내일이나 걱정해. 희은 씨와 정윤이가 회의실을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유찬 팀장님이 찾아왔어요. 대표님,
정윤 차장 퇴사 처리 어떻게 할까요? 해고 처리하세요. 이유는 업무상 배임.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앞으로 보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찬 팀장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사본을 만들어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해뒀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 씨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증거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시누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시어머니가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는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면 승부를 한 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정윤이가 해고된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유찬 팀장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정윤 차장이 동일 업종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우리 회사가 곧 망할 거라고 거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답니다. 역시 정윤이답네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군요. 더 심각한 건 우리 주요 고객 몇 곳의 연락처와 거래 조건을 그쪽에 넘긴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김 대표님이 직접 연락 주셨어요. 정윤 차장이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였어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로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혹시 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는데 무슨 연락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 직원분이 그러시는데 거래처들이 줄줄이 빠져나갈 거라고 지금 계약 맺으면 손해를 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직원. 정윤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 대표가 이혼 스트레스로 정신이 이상해져서 멀쩡한 직원들을 내쫓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망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있으니 화가 났지만 동시에 한심하기도 했어요. 정윤이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저만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직원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서 정당하게 해고된 거예요. 아, 그랬군요. 다행히 그 거래처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거래처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래처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전 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대표님, 회사 내부 관리는 괜찮으신가요? 네. 이번 일로 오히려 내부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거래처에서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오히려 정윤이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연락 올 때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너무 감정적이더라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찬 팀장님이 웃으면서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님, 정윤 차장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벌써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어떤 문제요? 거기서도 똑같은 짓을 한 모양이에요. 가짜 비용 처리하고 돈을 빼돌리고. 그렇군요. 사람은 잘 안 변하는 모양이에요. 더 웃긴 건 우리 거래처 정보를 넘기려다가 들켰는데 정작 그 정보들이 이미 구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약 조건을 다 바꿔놨거든요. 정윤이가 알고 있던 정보는 해고되기 전까지의 것들이었어요. 그 후에 저희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들을 새로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업체에서도 정윤 차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돈은 받아먹고 제대로 된 정보는 안 준 거니까요. 한 달 후 정윤이에 대한 최종 소식을 들었어요. 대표님, 정윤 차장이 이직한 회사에서 고발당했어요. 정말요? 네.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똑같은 짓을 했나 봐요. 결국 정윤이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였어요. 한 곳에서 들켜도 다른 곳에서는 조심했으면 될 텐데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거죠.
그 즈음 희은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정윤이 일 들었어. 네, 내 말이 맞았구나. 희은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괜찮아요, 어머님. 정윤이가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애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어릴 때 착했다고 해서 평생 착한 건 아니라는 거려. 그런데 지은아, 정훈이 일은 어떻게 생각해? 정훈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의외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힘드시다고요? 서영이가. 그 애가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써. 아, 그렇군요. 정훈의 새로운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카드값만 한 달에 몇백씩 나온다고 하더라. 명품백, 옷, 보석. 끝이 없어. 그럼 정훈 씨가 말씀하시면 되죠. 그게 서영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야. 임신. 희은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은아, 너는 정말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던 거야? 네. 저는 아이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오해했었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윤이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유찬 팀장님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대표님, 정훈 씨가 회사로 전화했다고 하는데요. 정훈이가요? 무슨 일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대표님과 꼭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훈이 왜 갑자기? 하지만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혹시 통화 안 하시면 직접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전화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화로 하세요. 지은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잘못 생각했다고요? 정윤이 일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와서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훈 씨, 그런 얘기는 이제 의미 없어요. 지은아,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 달 후, 정훈의 새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지은아, 정훈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현주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왜요? 서영이가. 그 여자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 카드값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온다더라. 1,000만 원. 정훈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더 웃긴 건 서영이가 친정에도 돈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야. 매달 몇백씩. 친정 송금까지. 정훈이 참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어요. 화성 시내 백화점에서 우연히 정훈과 서영을 마주친 거였습니다. 서영은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정훈은 뒤따라오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정훈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오빠, 임신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태교해도 좋다고 하던데? 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그래도 너무... 오빠, 나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 생활은 해줄 거라고 했잖아. 전처랑은 다르게 살겠다고. 전처, 저를 말하는 거겠죠. 저와 다르게 살겠다고 했다니. 정훈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걸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본인이 원한 삶이잖아요. 그날 저녁 희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너 혹시 오늘 백화점에서 정훈이 봤니? 네, 우연히 봤어요. 그 상황 어땠어? 글쎄요, 별로 제가 관심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은아, 내가 요즘 정훈이 보면 안쓰러워. 왜요? 서영이가. 그 애가 정훈이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 ATM 기계요. 정훈도 제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카드값만 한 달에 얼마인지 아니?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것도 그냥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친정 식구들 용돈이면 뭐며. 정훈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럼 정훈 씨가 말씀하시면 되죠. 그게 서영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야. 임신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군요. 더 웃긴 건 서영이가 정훈이한테 그러더라. 전처는 돈만 아끼고 살림도 안 했다고, 자기는 다르다고. 제가 돈만 아끼고 살림을 안 했다고요? 오히려 저는 정훈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돈을 관리해 줬는데요. 지은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리워. 어머님, 서영이는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집안일도 안 하고 돈만 쓸 줄 알아. 너는 그래도 나를 챙겨줬잖아.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은아, 혹시 정훈이가 다시 돌아오면.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은 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얘기였습니다. 지은 씨, 들었어요? 서영이가 임신한 게 거짓말이었다는 얘기. 네. 거짓말이요? 네. 정훈 씨한테 돈 더 쓰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 한 거래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배가 안 나오니까 들통난 거죠. 임신 거짓말까지. 서영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정훈 씨가 화나서 큰 소리 쳤다고 하던데 서영이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 하고 우기고 있다더라고요. 그럼 정훈 씨는 뭐라고 해요? 병원 가자고 하니까 서영이가 안 간다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이 다 들통났나 보네요. 일주일 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정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지은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서영이가 내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어. 대출이요? 신용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다 끌어다 써서 한도가 꽉 찼어.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 그래서 제게 도움을 청하는 거군요. 정훈 씨, 그건 정훈 씨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정훈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지은아, 제발. 그리고 서영 씨와는 혼인신고도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서영이가 이혼하자고 해. 네. 돈 없는 남자는 싫다고 자기를 속였다고 하면서 이혼하자는 거야. 서영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요? 지은아,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훈 씨,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새로 정리했어요. 정훈 씨도 그렇게 하세요. 지은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훈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힘들어지면 저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편해지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회사에서 늦게 일하고 있는데 유찬 팀장님이 찾아왔어요. 대표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뭐가 달라요? 더 당당해 보이시고 확신에 차 보이세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세요.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과거의 짐들을 하나씩 털어내면서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회사도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정윤이가 없어진 후 회사는 오히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윤이가 마지막으로 무슨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일주일 후 정윤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동네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연락해 온 거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정윤이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정윤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정윤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언니,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경찰서에도 신고당했어.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언니,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내가 잘못한 건 다 인정할게. 정윤아, 시간은 뒤로 안 가. 언니, 제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그 우정이 이런 걸로 끝날 수는 없어.
정윤이의 목소리가 절절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윤아, 우정은 내가 깨뜨린 거야. 언니, 내가 그때 정말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돈이 급하면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회사 돈을 훔치면서 그게 친구가 할 일이야? 정윤이가 더욱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오빠도 자기 일로 바쁘고 엄마는 실망해서 말도 안 하고. 그때 정윤이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언니, 사실은 내가 오빠 편에서 언니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뭐, 오빠가 서영이랑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언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회사 돈 훔친 이유가 돼? 아니야. 내가 언니 몰래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 탐정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돈이 들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정윤이는 끝까지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윤아,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 언니, 이건 진짜야. 내가 언니를 위해서. 정윤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윤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로 나를 위해서 했다면 왜 동네에 내 뒷담화를 했어? 왜 내가 예민하다고 엄마한테 고자질했어? 정윤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왜 경쟁업체에 우리 회사 정보를 넘겼어? 그것도 나를 위해서야?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봐. 결국 진심이 나오네. 정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니, 그럼 언니는 완벽해. 언니도 틀린 적 없어? 나는 적어도 친구를 배신하지는 않았어. 배신? 내가 언제 배신했어? 정윤이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부터 잘못된 거야. 나는 정말로 실수했을 뿐인데. 8천만 원이 실수야? 그래, 실수야. 그런데 언니는 용서할 생각은 안 하고 날 범죄자 취급했잖아. 이제 본심이 나오는군요. 정윤아, 내 말 들어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윤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혼도 당하고, 애도 못 낳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정윤이는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라 저에게 다시 붙어보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거예요. 정윤아, 이제 정말로 끝이네. 뭐가 끝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아직도 내 탓이야? 정윤이가 잠시 멈췄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윤아,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올 순 없어.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지막 우정이야. 정윤이가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정윤아, 이제 정말로 남남이야. 다시는 보지 말자. 언니, 그럴 순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내가 끝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윤아,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정윤이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은 씨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정윤이가 그러는데 내가 돈을 줬다며? 네, 마지막이에요. 고맙다. 내가 끝까지 배려해줘서. 어머님,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알겠어.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찬 팀장님이 마지막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대표님, 정윤 차장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윤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훈과 서영의 이혼 소식도 곧 들려왔습니다. 서영이 정훈의 신용불량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훈도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늦가을이었어요. JN코리아는 정윤이 사라진 후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산 담당자도 채용했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유찬 팀장님이 웃으며 보고서를 가져다 주셨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이? 네. 거래처들의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특히 투명한 거래 시스템 때문에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정윤이가 만든 혼란이 오히려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윤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나야. 정윤이 엄마. 아, 안녕하세요. 지은아. 정윤이가 시골에서 작은 가게 하나 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내가 준 돈으로 자그마한 떡집을 차렸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 정윤이가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정윤이가 그러더라. 언니한테 진짜 미안했다고.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그래요. 언니가 마지막에 돈 준 것도 정말 고마웠다고 하더라. 그때 그 돈이 아니었으면 다시 시작할 용기도 못 냈을 거라고. 저는 정윤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줌마, 정윤이한테 전해주세요. 잘 살라고. 고맙다. 지은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윤이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안이 되었거든요. 한 달 후, 희은 씨에게서도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아, 정훈이가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해. 그래요? 서영이랑 이혼하고 나서 서울에 있기 힘들어 하더라. 빚도 많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정훈도 자신이 만든 상황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부산 쪽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은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때 너를 제대로 못 봤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과거와의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갔어요. 그해 겨울, 저는 회사 송년회를 처음으로 성대하게 열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표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 고생했죠. 내년에는 더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송년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화성산업단지의 야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전에는 이 풍경을 보면서도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정훈과의 관계, 시댁과의 갈등, 회사 운영의 부담들. 하지만 이제는 다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이혼으로 시작된 한 해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어요. 정윤이의 배신으로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희은 씨의 모욕적인 소문들도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제 신념대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동네를 걸어보았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분들이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지은 씨, 요즘 회사 잘 되고 있다면서요? 네, 감사해요. 듣기로는 직원들도 많이 늘렸다고 하던데 대단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이제는 불쌍한 이혼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이혼, 배신, 모욕,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6년 1월 1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유찬 팀장님에게서 새해 인사 문자가 왔어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함께 열심히 해봐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큰 꿈을 이뤄봐요. 오후에 회사에 나가서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해외 거래처도 개발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쓸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어요. 만약 1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말이죠. 정훈, 정윤, 희은 씨. 그들은 모두 제 인생의 한 챕터였어요. 힘들고 아픈 챕터였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에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한 새로운 인생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지은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김영호라고 하는데요. 혹시 사업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 제안이었어요. 새해 첫날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깐 정윤이가 떠올랐어요. 마지막 카페에서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내 대표였던 거 까먹은 모양이지. 그때는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의미였어요. 저는 누구의 그늘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의 진짜 대표였던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혼하자마자 전 남편이 바로 재혼하고 시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믿었던 친구마저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지은 씨가 정말 대단했던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거였어요. 울고 불고 싸우는 대신에 조용히 준비해서 한 번에 정리해버린 거죠. 특히 마지막에 정윤이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선을 그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정리가 목적이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지은 씨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하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은 씨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관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진짜 어른스러운 대응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